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2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작물 재배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우수한 종자의 선택, 관련 있죠? 수확에까지 알맞은 환경의 개선, 관련이 있습니다. 수확하는 일도 관련이 있죠? 생산 비용의 과다 지출, 생산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과다 지출되면 안 되겠죠. 예, 재배를 하는 목적은 소득을 얻고자 함인데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익은 최대화되고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과다 지출을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자는 그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소득을 높이려면 수량과 단가를 크게 해서 수익을 높이고 비용인 생산비는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물 생육에서 수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분의 역할. 수분은 뭡니까? 일단 생물체를 살리죠.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고요. 원형질 분리현상, 이건 아니죠. 원형질 분리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막이 분리돼서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소금에 절이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아니죠.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식물체 구성물질의 성분이 됩니다. 그러나 수분의 역할에서 원형질 분리 현상은 아니고요. 원형질의 생활 상태를 오히려 유지합니다. 세포와 세포막이 잘 적정 유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물의 적산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적산온도는 뭡니까? 작물이 싹트기 시작해서 수확하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0도씨 이상 되는 날의 기온을, 일일 평균 기온을 총 합한 겁니다. 합산한 거. 이 적산이라는 것 자체가 합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물의 생육 기간 중에 0도씨 이상의 일일 평균 기온을 총 합한 것, 다 더한 것. 이것이 적산 온도가 되겠습니다. 적산 온도는 식물이 싹트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인 날들의 일평균 기온을 총 합산한 것, 이것이 적산 온도입니다. 비료를 물에 타거나 액체 비료를 식물체에 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라는가? 아직은 뿌리가, 식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뿌리가 비료를 흡수할 능력이 없을 때 응급적으로 주는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 잎사귀에다 뿌려서, 잎사귀 엽자죠. 잎사귀 엽자. 엽에다가 잎사귀에다 뿌려가지고 흡수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옆면식이라고 합니다. 옆면식은 작물의 뿌리가 정상적인 흡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응급시에 주는 시비 수단입니다. 그래서 잎사귀 쪽에다가 주는 것, 그래서 옆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씨뿌림 또는 이식진에 주는 비료를 덧걸음이라 하고, 아니죠. 씨 뿌리기 전에 주는 걸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밑걸음이라고 하죠. 밑걸음.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주는 비료를 밑걸음이 아니라 추가로 주는 비료 또는 덧걸음, 덧준다 이 말이죠. 축이 준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네요. 황산알루미늄과 석회를 섞어주면 질소가 휘발되어 손실된다. 맞습니다. 황산칼륨은 화학적으로는 중성비료지만 생리적으로는 산성비료이다. 맞습니다. 토양 중에 물이 너무 많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작물의 생장이 억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씨뿌림 또는 이식 전에 주는 비료를 밑거름이라고 하고, 식물이 자라는 도중에 주는 비료를 덧거름 또는 추가로 준다고 해서 축이라고 합니다. 수중에서는 발화하지 못하는 종자로만 짝지어진 것. 물속에서는 발화하지 못합니다. 귀리, 밀, 무입니다.
귀리, 물, 무는 수중에선 발화하지 못하고요. 벼, 토마토, 카네이션, 상추, 당근, 샐러리, 티모시, 상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속에서도 싹을 틉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좀 싹 트면서 감소되는 건 있지만 다 싹은 틉니다. 수중 발화가 어려운 것은 귀리, 밀, 무고요. 수중에서 발화할 때 약간 감퇴되는 것이 있죠. 이런 거는 벼, 토마토, 카네이션, 화이트 클로버. 수중에서 발화가 아주 잘 되는 것, 상춘, 당근, 샐러리, 티모시 등입니다. 다음 중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냉해, 기온이 0도씨 이하로 하강에 생기는 작물의 이걸 냉해라고 하진 않죠. 여름철 작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온의 저하로 생육의 장애를 받는 것, 이것을 냉해라고 합니다. 이른봄 이것도 아니고요. 초가을 이것도 아닙니다. 여름 작물에서 볼 수 있는 것, 근데 기온의 저하로 생육의 장애를 받는 것, 주로 벼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름 작물의 생육적 온도보다도 낮은 온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을 냉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이 생기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즉 0도씨 이하로 내려서 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식물이나 식물의 기관에 피해를 받는 현상, 이걸 냉해라고 합니다. 주로 여름 작물에서요. 냉해는 지연형 냉해와 장애형 냉해가 있다. 이거 더 나간다면 이제 병적 냉해도 있긴 있죠. 근데 어떻든 지연형 냉해와 장애형 냉해가 있다. 영양 생장기의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냉해는 장애형 냉해이다. 근데 이렇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영양 생장기에라는 것은 벼로 보면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 출수, 이삭대가 올라오는 거죠. 이 출수 직전까지, 이 출수가 되기 전까지의 상태에서 지연냉해가 있게 되죠. 즉 온도가 적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출수 현상이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 이걸 지연냉해라고 그래요. 그 이삭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 지연냉해라고 그래서 생장기에 그러면 이건 장애형 냉해가 아니라 지연냉해를 말하는 겁니다. 4번 냉온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생기는 생리적 원인은 증상과잉, 호흡과다, 이상호흡, 단백질의 과잉, 분해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영양, 생장기의 냉원이나 일조 부족의 피로 나타난 냉해는 자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가 아니라 지연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생장기의 냉원, 일조 부족, 이것은 지연형 냉해이다. 장애형 냉해란 어느 시기에 저온에 의한 요인가? 그러면 장애형 냉해는 어느 시기냐 하면은 이삭대가 올라와서 출수 현상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꽃이 벽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 벽꽃이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삭이 맺지 않는 이런 그 요인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장애형 냉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감수분열기에 일어나요. 감수분열기에. 그래서 장애형 냉해는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까지 특히 감수분열기에 전으로 불임의 현상, 이삭이 맺지 못하는 나달이 맺지 못하는 불임의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것을 바로 장애형 냉해라고 한다. 그래서 벽꽃이 소위 말해서 수정을 잘 못해가지고 불임이 되는 거. 벽꽃은 이삭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벼 나달이 수정이 안 돼가지고 나달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장애형 냉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수분열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벼농사에서 냉해가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작물의 냉해는 벼를 위시해서 지연형, 그 다음에 장애형, 병해형 냉해가 있다. 맞습니다. 작물이 조직 내에 결빙이 생기지 않는 범위의 저온에 의해서 받는 피해를 냉온장애라 한다. 맞습니다.
지연형 냉해는 누수 형성기부터 개화기의 냉원 피해로 등숙불량을 초래한다. 이건 아니죠. 등숙불량이라는 건 뭡니까? 나달이 이삭을 제대로 못 맺는 거. 이것이 등숙불량이에요. 나달을 제대로 못 맺는 거. 그래서 나달을 제대로 못 맺는 것은 바로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장해형 냉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연형 냉해가 아니고 이거는 장해형 냉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형 냉해는 벼의 생육 초기에서부터 출수기, 이 이삭대를 뻗어 나올 때까지의 냉원 피해고, 장해형 냉해는 이삭대가 뻗어 나와서 이제 꽃가루가 수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게 수정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수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달을 제대로 못 맺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장해형 냉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점토질 토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점토질,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식토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찰흙입니다. 완전 찰흙은 아니지만 찰흙이죠. 그러면 이 찰흙은 어떻습니까? 함실이 높죠. 그러니까 물을 잘 빨아들여가지고 항상 수분이 있죠. 유기물 분해력이 빠르다. 이건 틀린 거죠. 함실이 높고 통기성이라든가 통수성이 약한 대신 유기물 분해력은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저항도, 즉 통기성이 약하죠.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저항력은 강해지겠죠. 맞고요. 쉽게 응집된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유기물 분해력은 느립니다. 그래서 점토질은 유기물 분해력이 느립니다. 근데 점토질이 유기물 분해력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토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의 입자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 토양의 종류를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양의 성질이죠. 식토는 뭡니까? 찰흙이에요. 토양 중 가장 미세한 입자로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작다? 아니죠. 가장 강하죠. 흡착하는 힘이. 흡착력이 강합니다. 식토는, 찰흙은 투기와 투수가, 공기가 통하고 물이 통하는 것이 불량하고, 그렇죠? 유기질 분해의 속도가 늦습니다. 맞죠? 부식토는 세토가 부족하고 강한 산성을 나타내기 쉬우므로 객토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흙을 갖다가 같이 섞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식토는 토양 중 미세한 입자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 흡착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이라든가 보비력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식토, 찰흙은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힘이 커서 보수력과 보비력이 좋습니다. 토양 내 유기 및 무기 교질물의 입단 형성 및 안정화 효과가 가장 큰 것. 입단 형성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의 교합 물질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것. 이것이 입단 형성이죠. 그리고 안정화. 이것이 가장 큰 것은 미생물의 점성 물질이 입단 형성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무기질의 교질물들의 하나로 합치는 입단 형성이 가장 강한 것은 미생물의 점성 물질이 가장 강하고, 순서로 보면 점토가 가장 약하고 유기물, 산화철, 미생물의 점성 물질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토양 공급량이 가장 많은 토양은, 토양 공급량이 가장 많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찰흙이에요. 찰흙. 그렇죠? 공급량이란 게 뭡니까? 공기와 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 이게 공급이죠. 공기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 이게 공간인데 어떤 게 가장 큰가요? 그렇죠. 찰흙이 가장 커서 가장 많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공기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토양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양 미생물은 세균, 사상균, 방성균, 조류 등이 있다. 맞습니다. 세균은 토양 미생물 중에서
서식수가 가장 적다. 틀렸죠. 세균이 가장 서식수가 많습니다. 방성균은 다세포로 되어 있고 균사를 갖고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다세포가 아니라 단세포죠. 방성균은 단세포고 사상균은 산성에 약하여 틀렸죠. 산성에 아주 산성 강하다. 산성에 강해서 활동이 중지된다가 아니죠. 저항성이 아주 강한 것이 사상균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미생물, 세균, 사상균, 방성균, 조류등이 있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죄송합니다. 토양 미생물 중에서 서식수가 가장 작은 것은 작다가 아니라 세균이 가장 크다죠. 크다. 그래서 틀렸죠. 방성균은 다세포가 아니라 단세포죠. 그래서 틀렸고 사상균은 산성에 약하다, 강하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균이 토양 미생물 중에서 서식수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기농법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관행농업의 30% 정도만 화학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다. 이거 하면 유기농법이 아니죠. 화학비료, 합성 농약, 가축, 사료, 첨가제 등의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맞습니다.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 계획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며 가급적 외부 투입자재 사용을 가급적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농법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위대하기 때문에 인위적 투여를 하지 않고 경운도 밭도 안 갈고 정자만 뿌려놓고 그냥 수확만 거둔다. 이것도 아니죠. 화학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되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은 화학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렇지만 경작도 안 하고 종자만 뿌린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작물의 번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양번식은 식물체의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의 영양체를 분리하여 고구마, 순 같은 경우죠. 떼가지고 심으면 다른 개체를 만들어내죠. 똑같은 영양번식입니다. 꺾어지는요. 식물체 일부를 잘라 모래나 질소, 폴라이트 등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새로운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 맞죠? 접붙이기는 두 식물의 장점을 동시에 얻고자 할 때 번식에 이용되는데 친화성이 있는 대목, 대목은 뭐예요? 이렇게 어미나무. 그 다음에 접수는 이제 떼다가 여기다 접붙이는 나무. 죄송합니다. 접수는 떼다가 여기에 접붙이는 이 나무, 여기다 접붙이는 나무. 이걸 접순이라고 그러고 접붙임을 당하는 이 나무, 뿌리가 있는 나무를 이것을 뭐라고 그런가?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목과 접순의 형성층을 맞추어서 양분 및 수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죠? 묻어떼기는 꺾꽂이나 접붙이기가 잘 되는 나무의 번식에 주로 이용한다. 틀렸죠? 묻어떼기가 이게 뭐죠? 휘무지죠, 휘무지. 나무가 이렇게 사과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땅속에 휘묻으면 여기에 이제 뿌리가 나면 이것을 떼기 해가지고 묻었다가 떼기 해가지고 이것을 심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꺾꽂이 하거나 접붙이 하면 잘 안 되는 나무인데 이렇게 해서 휘무지를 해서 뿌리가 나게 해서 심으면 잘 자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묻어떼기, 휘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접붙이기가 잘 되는 나무에 사용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나무에 묻어떼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묻어떼기는 꺾꽂이나 접붙이가 잘 되는 나무의 번식에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나무에 묻어떼기를 하는 겁니다. 묻어떼기 휘무지는 어미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그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면은 뿌리를 내리게 해서 그 다음에 분리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꺾꽂이나 접붙이기가 잘 안 되는 나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휘무지 묻어떼기가 되겠습니다. 채소의 전파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채소는 원산지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맞죠?
채소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방의 기후 풍토에 따라 새로운 생태형으로 발전했다. 맞습니다. 채소의 역사 제기는 지역별로 거의 일치한다. 아니죠. 예, 각기의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생태로 나타나게 되죠. 채소는 민족의 이동이라든가 문화의 교통, 교류 등으로 인해서 분산되었다. 이 표현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채소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방의 기후 풍토에 따라 새로운 생태형으로 발전하였고 지역의 생활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각각 독특한 형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지역별로 거의 일치한다? 틀립니다.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 중 건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답인데 논인데 비교적 밥같이 생긴 답, 즉 물론은 아니란 얘기죠. 관계수원이 풍부하고 배수도 자유로워서 논에 물을 임으로 대고 뺄 수가 있는 논을 말한다.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을 대면 논이 되고, 그렇죠? 물을 빼면 밭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리작, 답전작 등에 의해서 담리모작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논이다. 맞습니다. 담리작이라는 것은 논으로도 사용했다. 이제 이경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밭으로도 사용하는 거. 그래서 벼를 갈았다가 심었다가 배 내고 보리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담리작이라고 하죠. 남부지방에서는 건답에다가 벼를 주로 재배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벼가 아니라 주로 남부지방에서는 건답에 보리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건답은 유기물의 분해가 비교적 잘 되고 왜냐하면 통수가 되니까 관배수가 자유로워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나 생물적 환경이 양호해서 생산력이 높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남부지방에서는 건답에 주로 보리를 심는다. 이 해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오리농법에 따른 잡초 방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리는 잡초를 먹어치우거나 질받고 몸통으로 논바닥을 문지르 매몰시킨다. 맞습니다. 표면수를 탁하게 해서 잡초의 발생이 발육 환경을 불량하게 한다. 그래서 잡초를 막죠. 불이나 갈퀴로 벽포기 사이에 피를 핥혀 제거하게 한다. 오리가 그 정도로 피와 벼를 구분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죠. 오리는 늙은 잎이나 벼와 피 등의 긴 잎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이양 초기에 잡초가 크기 전에 방지하도록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피만 골라서 먹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벽 포기 사이의 피는 오리가 제거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제거해 줘야 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괴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금괴 사료는 뭡니까? 이거는 뿌리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금괴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건 틀렸죠. 고구마는 그렇게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구마는 사일리지로 만들어 급여하면 저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맞죠? 타피오카는 열대성 금괴식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타피오카는 영양소의 함량은 고구마와 같으나 값이 싸기 때문에 이것이 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고구마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는 주로 식용으로 쓰이고 사료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금괴 사료라는 것은 재배작물의 뿌리 부분을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괴 사료라고 합니다. 23번입니다. 비료 사용량이 한계 이상으로 많아지면 작물의 수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설명한 법칙. 이것을 비료 사용량이라고 하면 이것을 수확량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비료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확량이 증가하다가 일정치가 되면 증가하지 않다가 오히려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흡사 경제학에서 수확 체감의 법칙 그런 것 같죠? 수량 점감의 법칙, 수량 체감의 법칙. 수량 체감의 법칙 또는 점점 감소한다고 해서 수량 점감의 법칙. 비료 사용량이 일정량까지는 수확을 늘리는데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수확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 바로
수량 정감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수량 정감의 법칙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딧물 피해를 입고 있는 고추밭에, 자, 진딧물에다가 꽃등에를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생물학적 방제법이죠. 그래서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꽃등에를 놔가지고 방지하는 방법, 생물학적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방제법,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물의 내습성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습성, 예, 습한데 견뎌내는 것, 그런 말이죠. 근계가 얇게 발달하거나 뿌리가 얇죠. 습해를 받았을 때 부정근, 옥수수 같은 걸 심으면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여 위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래 뿌리가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 부정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근이 있는 것, 연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내습성이 강합니다.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뿌리가 얕게 발달하거나 습해를 받았을 때 이런 부정근을 내는 것은 내습성이 강합니다. 뿌리의 조직이 목화된 것도 내습성이 강합니다. 맞죠? 겨는 밭작물인 보리에 비해 줄기 뿌리에 통기계가 발달해갖고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어도 잎에서 내는 산소가 뿌리까지 잘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황화수소, 이산화철에 대해서 저항성이 큰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근계가 얕게 발달하거나 습해를 받았을 때 부정근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내습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다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 조성과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한다. 맞죠? 질소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79% 정도가 질소입니다. 대기 중 질소는 콩과 작물의 근류근에 의해서 고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질소 고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어떤 식물에 있나요? 콩과 식물에 있어요. 콩과 식물에. 나무 중에서는 콩과에 속한 게 뭡니까? 아카시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에 고정시키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요. 이건 맞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물이 광합성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과학화 상태이다. 틀렸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 중에 0.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0.25%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의 10배 정도가 부족하죠.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산소 농도가 극히 낮아지거나 또는 너무 높아서 90% 이상이 되면 오히려 호흡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성이 있고 환경을 오염시켜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 방법은 경종적 방법, 물리적 방법, 화학적, 생물학적, 경종적 방제라는 것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주로 종자를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개량해가지고 병을 이긴다. 이런 게 경종적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로 위협성이 있는 이러한 어떤 병충해를 경종적 방법으로 될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물리적 방제는 그 병충해를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찢겨가지고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을 이용해서 개를 잡게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을 정도다. 그러면 화학적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축농업 또는 혼동농업과 비슷한 뜻으로 식량과 사료를 서로 균형 있게 생산한다. 식량과 사료를 서로 균형 있게 생산하는 농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곡경농업 그러면 어떤 걸 좀 떠올리냐면은 평원, 넓은 평야, 이런데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경농업 그러면 평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규모 있는 논밭,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경농업은 이건 농업이라고 해도 못해요. 이게 소자가 이게 풀무더기, 이 풀무더기에다가 그냥 씨 뿌려가지고 된 대로 먹고 지력이 다면 또 옮기고, 이게 소경이라고 보시면, 포경농업은 이건 텃밭,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 포자가 이게 텃밭 포자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사람 먹을 것도 좀 심고, 짐승 먹을 것도 좀 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이 혼동농업 또는 유축농업, 이런 걸 가리켜서 호경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곡경농업은 벼밀, 옥수수, 곡류가 넓은 지대, 평야를 생각해보세요. 재배되는 농업 형태. 그리고 원경농업은 적은 면적의 농경지지만 집약적으로 경영해서 단위 면적당 채소, 과수 등 수확량을 많게 하는 농업. 소경농업은 되는 대로 풀무더기 속에다가 뿌렸다가 되는 대로 먹고 지력 다하면 또 떠난다. 이런 농업. 포경농업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가축도 그러면서 농사도 짓는데 가축 먹을 거, 사람 먹을 거 같이 균형 있게 생산하는 이런 농업. 이런 농업은 포경농업이라고 한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와 거리가 먼 것, 고온 발효 퇴비, 미생물 추출물, 키토산 액상, 이건 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와 관계 있죠. 4종 복합 비료, 이건 뭡니까? 화학 비료죠.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4종 복합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밭 토양에 비해 논 토양의 철과 망간 성분이 누실되어 부족하기 쉬운데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논에다 물을 계속 대놓으면 어떻습니까? 철과 망간은 환원화돼서 녹습니다. 녹아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 심층토로 들어가요. 심층토로. 그러면 이 경작토, 이걸 또는 표층토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뭐가 부족합니까? 철이라든가 망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골라보면 본래 적게 함유되어 있다가 아니고요. 벼 재배 기간 중 담수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아가지고 심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철과 망간 성분은 벼에 흡수되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철과 망간 성분은 미량 요소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논토양은 벼 재배 기간 중 담수, 물을 잡아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아가지고 심층토로 내려가서 이 표면토, 작토, 농사 짓는 이 땅에는 망간이나 철이 유실돼서 없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이 담수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담수 상태요. 작토, 농사 짓는 부분이죠. 경작지의 표토 부분에서는 철분과 망간이 녹기 쉬운 형태가 되고 이들이 침투수를 따라 내려가서 심토층에 축적되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논 토양에 철이라든가 망간은 그 성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